어디 감히 귀한 손님상에 이런 풀뿌리를 올린단 말이더냐. 어르신의 호통과 함께 10살 며느리 다니의 국그릇이 바닥으로 내쳐졌습니다. 놀란 3살 꼬마 신랑이 다니의 등 뒤로 숨어드는 일촉즉발의 상황. 헌데 냄새를 맡은 대감님이 다니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아가, 이 귀한 향기는 도대체 무엇으로 낸 것이냐? 과연 시래기 껍질로 대감님을 울린 다니의 비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의 깊은 산골 마을에 쓰러져가는 기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 최진사댁이었으나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쥐떼가 드나들 만큼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요. 매서운 칼바람이 찢어진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 때마다 부엌에서는 작은 인기척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빛 대신 팔려오다시피 하여 이 집의 민며느리가 된 고작 10살배기 소녀 다니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비록 어린 나이였으나 타고난 손끝 야무짐과 누구보다 깊은 속내를 지닌 아이였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허기를 채우면서도 다니는 늘 웃음을 잃지 않으며 이렇게 되뇌곤 했습니다. 귀한 재료가 맛을 내는 게 아니라 정성이 귀한 맛을 내는 것이지요. 진짜 맛은 화려한 고기 반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이의 배를 채우려는 어미의 마음 같은 정성에 있다는 것을 다니는 아주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하얀 서리가 기와 지붕을 덮은 이른 새벽 최진사댁 부엌에서는 구수한 숭늉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부엌 한 구석에는 10살 다니가 까치발을 든 채 가마솥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 몸집만 한 솥뚜껑을 끙끙거리며 들어올리는 다니의 등에는 포대기에 쌓인 3살배기 꼬마 신랑 서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아이의 무게에 허리가 휠 법도 하건만 다니는 행여등 뒤에 도련님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다니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지난 보릿고개 때였습니다. 병든 홀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쌀새가마니에 민며느리로 팔려온 것이었지만 다니는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끼니조차 잊기 힘든 친정보다 비록 기울어가고는 있어도 배 고를 일은 없는 이 종갓집 생활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어미 품이 그리워 밤마다 울어대는 꼬마 신랑 서기를 볼 때면 묘한 연민과 책임감이 다니의 가슴을 채우곤 했습니다. 아가, 울지 말고 자거라. 다니는 칭얼거리는 서기를 어르며 능숙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웠습니다. 불빛에 비친 다니의 얼굴은 그저 앳된 아이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느 어른 못지않게 깊고 단단했습니다. 부엌길이 손에 익을 무렵 다니에게는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새만으로 식재료의 상태를 알아채는 기막힌 후각이었습니다. 콩나물 한 줌을 묻혀도 소금의 양을 혀끝이 아닌 코끝으로 가늠했고 장독대 근처만 지나가도 어느 항아리의 장이 가장 맛있게 익었는지 단번에 알아맞혔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손맛이 좋다고 칭찬했지만 다니에게 세상의 모든 냄새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말소리와도 같았지요. 어느 날 오후 다니는 마당 구석에 버려진 무 꼬투리를 주워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청은 시래기로 말리고 몸통은 국을 끓여 먹었지만 흙이 잔뜩 묻은 꼬투리는 짐승 밥으로나 던져주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의 코에는 그 볼품없는 꼬투리에서 알싸하고도 달큰한 흙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잘만 다듬으면 훌륭한 반찬이 될 텐데. 다니는 누가 볼세라 꼬투리를 치마폭에 감추고
부엌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흐르는 개울물에 흙을 씻어내고 부엌 구석에서 찾아낸 묵은 된장을 아주 조금 발라 조물조물 묻혀보았지요. 아삭하게 씹히는 식감 뒤로 퍼지는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것들이 만들어낸 작지만 확실한 기적이었지만 단위의 이런 소소한 행복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 앞에서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최진사 댁의 안방마님인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으나 날이 갈수록 기울어가는 가세 때문에 수심이 깊어만 갔습니다. 한때는 곳간에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었다지만 지금은 쥐들마저 먹을 것이 없어 다른 집으로 떠날 판국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단이가 서기를 엎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술냄새를 풍기는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사촌 동생, 즉 집안의 작은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형수님, 안에 계십니까?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 일이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돈 좀 급히 융통해 주셔야겠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안채를 향해 거침없이 소리쳤고 단이는 본능적으로 서기를 등 뒤로 더 단단히 고쳐 업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헬쑥한 얼굴에 최씨 부인이 나왔고 그녀의 표정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경멸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난번 가져가신 땅 문서도 아직 수습하지 못하였는데 또 무슨 돈을 달란 말씀입니까? 이제 이 집에는 쥐떼 말고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들은 채도 않고 뻔뻔스럽게 대꾸했지요. 아니, 형수님, 답답하십니다. 이번엔 참입니다. 한양에서 큰 판이 벌어졌는데 미천만 있으면 우리 집안 남들 앞에 번듯하게 다시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정돈이 없으면 저 장독대의 시간장이라도 내다 팔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놈,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느냐? 감히 조상님 뵐 면목도 없느냐? 최씨 부인의 서슬 퍼런 호통이 마당을 울렸으나 작은아버지는 그저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랑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요. 단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른들의 다툼이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저 탐욕스러운 눈빛이 언젠가 이 집의 마지막 자존심인 장독대마저 삼켜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보름이 바로 이 집안의 가장 큰 행사인 불천이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 해도 종가로서 불천이 제사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었지요. 최씨 부인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그릇을 꺼내 닦고 또 닦으며 남은 폐물을 팔아 제수용품을 마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단이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제기에 묻은 녹을 닦아내고 제사상에 올릴 밤을 치고 떡살을 씻어 불리는 일이 모두 단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힘들 법도 했지만 단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서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단이의 등을 툭툭 치며 칭얼거렸습니다. 색시야, 나 배고파. 몰래 아껴둔 누룽지 조각을 물려주며 달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사를 하루 앞둔 늦은 밤, 부엌에서 최씨 부인의 비명에 가까운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깜짝 놀란 단이가 서기를 재우다 말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최씨 부인이 주저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텅 빈 항아리와 엎어진 소쿠리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귀한 문어와 조기, 그리고 어렵게 구한 소고기 산적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군가 밤사이에 부엌을 뒤지고
귀한 식재료만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단이가 놀라 달려와 물었으나 최 씨 부인은 대답 대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였지요. 망했구나, 망했어.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일이 당장 제사인데 조상님 상에 올릴 고기가 한 점도 없으니 이제 우리 최간에는 정말 끝장이로구나. 단이의 시선이 황급히 부엌 곳곳을 훑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쥐 파먹은 무 몇 개와 시들시들한 배추, 겉잎, 그리고 구석에 처박힌 말린 나물 부스러기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씩씩거리며 돌아갔던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이 될 만한 식재료를 훔쳐다가 장터에 팔아넘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사랑채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온 문중 어르신들이 벌써 도착해 계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일 제사상이 초라하다면 문중 어르신들의 호통은 물론이고 최 씨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지요. 단이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만 부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마저 모두 떠나고 없는 텅 빈 집안에 10살 단이와 3살 석이 그리고 쓰러진 시어머니만이 남겨진 것입니다. 단이는 자신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져 두려웠습니다. 당장 의원을 부르러 가야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 산길을 혼자 걸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내일 제사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고기 한 점 없는 제사상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그냥 다 내버려두고 친정으로 도망치고 싶어. 단이의 마음속에서 나약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팔려온 몸, 이 집이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그때 안방 문틈으로 자고 있는 서기의 얼굴이 보였고 곤히 잠든 아이의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저 어린 것은 누가 돌볼 것이며 끼니는 또 누가 챙겨준단 말입니까? 단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야. 도련님을 굶길 수는 없어. 마님이 절이 되셨는데 나까지 손을 놓으면 우리 도련님은 고아가 되는 거야. 단이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추고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시어머니를 힘겹게 부축하여 안방 아랫목에 눕혔고 젖은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식은 땀을 닦아들인 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부엌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쓸만한 재료는 모두 사라지고 바닥에는 흙 묻은 무꼬리와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껍질만이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남들은 짐승에게나 던져줄 쓰레기라며 혀를 찼지만 단이의 눈에는 그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이는 바닥에 뒹구는 말라비틀어진 무꼬리를 주워 코끝에 가져다 대었지요. 비록 겉은 볼품없이 시들었어도 그 속에는 아직 땅이 품은 알싸한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래기 껍질 또한 거칠기는 하나 정성으로 삶아내면 고기보다 깊은 맛을 낼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그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했다. 고기가 없으면 밭에서 고기 맛을 내고 생선이 없으면 산에서 바다 향을 내리라. 그것은 누구에게 배운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오직 살아남기 위해 온몸으로 익힌 단이만의 처절한 생존 본능이었지요. 단이는 풀려가는 치마끈을 다시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10살 며느리의 작은 주먹이 야무지게 쥐어졌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만 해. 단이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시간장 항아리로 다가갔지요. 집안의 마지막 보물이자 맛의 근원인 간장도 마치 이 집안의 마지막 수호신처럼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을 조심스레 열자
시커먼 간장 위로 밤하늘의 별 같은 하얀 곰팡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이어 서른의 묵은 간장의 깊고 진한 향기가 부엌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짠내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을 견뎌낸 인내의 향기였으며 대대로 내려온 종부들의 땀과 정성이 응축된 냄새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그 짭조름한 향기 속에서 다니의 귓가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다니야, 명심하거라. 음식의 맛은 재료의 귀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재료가 가진 천성을 얼마나 잘 달래어 주느냐, 그 관점에 달린 게야.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늘 정갈한 밥상을 차려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풀뿌리 하나를 캐와도 쓴맛은 덜어내고 단맛은 돋우어 고기 반찬 부럽지 않은 요리를 만들어내곤 하셨지요. 다니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것들은 버려진 게 아니야. 아직 아무도 그 진가를 알아주지 못한 보물일 뿐이야. 다니의 눈동자가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보다 더 뜨겁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밤샘 작업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으며 무너져가는 집안을 지키기 위한 10살 소녀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전쟁이었지요. 다니는 먼저 흙이 잔뜩 묻은 묵꼬리들을 개울물에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 영양분을 빨아들이던 꼬리 부분이야말로 가장 알싸하고 단단한 맛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다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꼬리를 절구에 지지기는 대신 칼등으로 살살 두드려 조직을 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칼질 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채웠고 두드린 묵꼬리를 들기름에 달달 볶기 시작하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퍼져 무 특유의 매운 냄새가 날아가고 은은한 단내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쌀뜨물을 붓고 시간장 한 숟가락을 떨어뜨려 순식간에 깊고 그윽한 갈색의 국물로 변했습니다. 고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마치 잘 고아낸 양지머리 국물 같은 풍미가 우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다음은 시래기 껍질이었습니다. 억세고 질겨서 소도 씹지 않는다는 그 껍질을 다니는 끓는 물에 데친 뒤 손톱으로 일일이 벗겨냈습니다. 10살 아이의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고 살이 짓무를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지만 다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껍질을 벗겨낸 속살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고 그것을 된장과 다진 마늘로 조물조물 묻혀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랫목에 뉘어두었던 서기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코를 킁킁거리며 다니의 치마자락을 잡았습니다. 색시야, 맛있는 냄새가 나. 다니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서기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깨셨어요? 배고프시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도련님 위해 세상에서 제일 맛난 국을 끓여드릴게요. 그러자 서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끙끙대며 부지깽이를 집어들더니 아궁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기가 불 떼줄게. 우리 색시 힘들잖아. 3살배기 꼬마 신랑의 그 기특하고도 애틋한 마음에 다니의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비록 서툴러서 재를 날리기 일쑤였지만 그 작은 손길이 다니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었지요. 두 아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불을 지키고 국을 끓였습니다. 부엌의 온기는 점점 따뜻해졌고 솥단지 안에서는 기적 같은 맛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최진사댁 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갓을 쓴 문중 어른들이 뒷짐을 지고 들어섰고 그 뒤를 따라 작은아버지가 거만한 표정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인 이 대감까지 참석한 자리라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사 준비는 잘 되었소? 한양 손님까지 모셨는데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요. 작은아버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사랑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고 다니가 낡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얼굴은 까칠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작은아버님, 다니의 당차고 또렷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으나 소반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본 순간 좌중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 위에는 그 흔한 조기 한 마리, 산적 한 조각 없이 오직 거무튀튀한 국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조상님 제사상에 그리고 귀한 대감님 앞에 이런 풀뿌리를 올린단 말이냐?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마당의 닭들이 놀라 푸드덕거릴 정도였지요. 문중 어른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망조가 들더니 별에게한 꼴을 다 보는구먼. 어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근본을 모르는 게야. 비난의 화살이 다니에게 쏟아졌고 다니는 입술을 꾹 깨물고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겁에 질린 서기가 바들바들 떨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작은아버님, 고기는 없지만 정성으로 끓였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시끄럽다. 당장 이상을 치우지 못할까? 작은아버지는 다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반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뒷짐을 지고 상황을 지켜보던 이 대감이 천천히 다니 앞으로 걸어와 엎어질 뻔한 국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가 예사롭지 않구나. 이 대감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대감님, 그런 천한 것을 입에 대시면 탈이 납니다. 제가 당장 주막에서 술상을 봐올 테니 조용히 하게. 이 대감의 일갈에 작은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물을 넘긴 이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다시 한번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가, 도대체 이 국에 무엇을 넣은 것이냐? 분명 고기 한 점 보이지 않는 맑은 국인데 어찌하여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고아낸 듯 이토록 깊고 진한 맛이 난단 말이냐? 이 대감의 물음에 다니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밭에 버려진 묵꼬리를 주워 들기름에 볶아 맛을 돋우고 집안 대대로 지켜온 30해 묵은 시간장으로 깊은 간을 맞추었습니다. 30해 묵은 간장이라? 예. 비록 재료는 쓰레기라 하여 버려진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땅의 기운만큼은 고기보다 더 귀하다 여겼습니다. 다니의 대답을 들은 이 대감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평생 임금님 수라상도 받아보고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았지만 이토록 맑고도 깊은 맛은 난생 처음이로다. 고기 없이 고기 맛을 내고 풀뿌리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하일미가 아니겠는가. 대감의 극찬에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지요. 혀를 차던 문중 어른들도 호기심에 젓가락을 들었고 한 입 맛본 이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억세고 질길 것이라 여겼던 시래기 나물은 입안에서 녹을 듯 부드러웠고 묵꼬리국은 온몸을 녹이는 뜨거운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이 훔쳐간 고기보다 다니가 주워온 묵꼬리가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것이었지요.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칭찬을 듣는 다니를 바라보는 작은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음흉하게 번들거렸기 때문입니다. 제법이구나. 허나 그 재주가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을 게다. 제사가 무사히 끝나고 며칠 뒤 작은아버지는 슬그머니 서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기름종이에 싼 알록달록한 옥춘당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지요. 서가, 우리 조카님, 심심하지 않으냐? 입에서 살살 녹는 단 것을 줄 테니 저기 재미있는 곳에 같이 가자꾸나. 철없는 서기는 눈앞에서 번쩍이는 달콤한 옥춘당에 홀려 그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사리 같은 아이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대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시각 단이는 뒷산에서 나무를 캐고 돌아오다 텅 빈 마당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돛돌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서기의 꽃가신 한 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단이는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마을 어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지켜야 할 어린 신랑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의 탐욕 속에 던져진 아이들의 운명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그날 저녁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 터졌습니다. 단이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흙먼지가 날리는 신장로를 달렸으며 그녀의 낡은 버선발은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진사댁 어른이 꼬마를 데리고 투전판으로 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단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막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희뿌연 곰방대 연기와 쩔어붙은 쉰술 냄새가 단이의 코를 확 찔러왔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단이의 귀에는 익숙한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구석진 자리, 멍석 위에 덩그러니 앉아 울고 있는 서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도련님, 단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서기를 끌어안았습니다. 공포에 질려있던 서기는 단이의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고운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들어 앞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아버지가 취한 얼굴로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오냐,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구나. 제 발로 찾아올 줄 알았다. 작은아버지는 탁주 사발을 비우며 빈정거렸습니다. 주변의 투정꾼들이 킬킬거리며 구경거리가 난 듯 몰려들었습니다. 단이는 서기를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아버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련님을 데리고 이런 곳에 오시다니요.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가긴 어딜 간단 말이냐? 이놈이 내 빚을 갚아주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못 간다. 작은아버지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문서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집안의 선산과 논밭을 담보로 잡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이미 가세가 기울어 남은 것이라곤.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과 장독대뿐인 줄 알았는데 작은아버지는 그마저도 노름빚으로 날릴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제발 도련님만은 보내주시지요. 단이가 애원했으나 작은아버지는 표정을 싹 바꾸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돈이 왜 없어? 제사 때 솜씨를 부린 덕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그 서른에 묵은 시간장 항아리, 그걸 내놓거라. 장사치들이 그 맛을 보고 천냥을 부르지 않겠느냐. 단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장은 최씨 가문의 혼이자 쓰러진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는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팔아넘긴다는 것은 집안의 뿌리를 뽑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단이의 망설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싫다면 할 수 없지. 이놈을 장터 약장수에게 넘기는 수밖에. 어린 놈이 춤이라도 추면 밥값은 하지 않겠느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단이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작은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종손을 광대 노릇을 시키겠다니 이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다니는 피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서기를 구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항아리를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작은아버지는 서기를 놓아주며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다니는 흐느끼는 서기를 업고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빛만 흐르고 다니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최 씨 부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청마루에 서 있었던 것이었지요. 이 야밤에 어린 도련님을 데리고 어디를 쏘다니다 오는 것이냐? 최 씨 부인의 호통에 다니가 해명하기도 전 뒤따라온 작은아버지가 선수를 쳤습니다. 그는 언제 술을 마셨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거짓을 고했습니다. 형수님, 이 어린 것이 몹쓸 짓을 꾸몄습니다. 글쎄, 도련님을 몰래 장터에 팔아넘기려던 것을 제가 겨우 막아 데려오는 길입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다니는 너무나 억울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억울하 봅니다. 저는 도련님을 찾으러 내 진즉 알았다면 드리지 않았을 것을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으려 해? 최 씨 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10살짜리 어린 며느리의 뺨을 칠 수는 없었는지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허공에서 멈추고 말았지요. 대신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다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침묵은 매질보다 더 아프게 다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따랐던 시어머니에게 받은 오해와 경멸이었기에 그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작은아버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수님, 보십시오. 근본 없는 것을 드리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저런 요망한 것은 당장 내쫓으시지요. 그리고 이참에 돈이 될 만한 장독대라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양 장사치들에게 줄을 대어 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비틀거렸고 다니는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하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억울합니다.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도련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차갑게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야속한 방문은 쾅 하고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다니는 그날 밤 차가운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니는 무릎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저 도련님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밤이 깊어지자 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공포가 어린 다니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들어와 바닥에 놓인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제사 때 자신이 끓였던 무꼬리국을 담았던 그릇의 파편이었습니다. 다니는 홀린 듯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사기 조각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간장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그것은 서른애를 한결같이 가족을 위해 익어온 장의 향기였으며 거짓이 없는 정직한 시간의 냄새였지요. 순간 다니의 머릿속을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음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썩은 콩으로 메주를 쓰면 썩은 장이 되고 좋은 콩으로 쓰면 맑은 장이 되는 법이지. 작은아버지가 아무리 혀로 거짓을 고하고 사람들을 속이려 해도 그가 꾸미는 짓은 결국 썩은 내를 풍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자신이 지켜온 진심은 이 깨진 그릇에 남은 향기처럼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다니는 눈물을 닦아내고 주먹을 꽉 쥐었지요. 작은아버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상인들을 불러 시간장을 팔아넘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약 그 독이 집 밖으로 나간다면 최 씨 가문은 영영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단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낡은 광문을 밀어보았지만 밖에서 빗장이 걸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절체절명의 순간 단이의 시선이 천장 쪽의 작은 환기구에 머물렀습니다. 어른이라면 어림도 없겠지만 못 먹어서 비쩍 마른 10살 소녀의 몸이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를 틈이었지요. 단이는 쌀가마니를 쌓아 올리고 그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살같이 벗겨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단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도련님을 지켜야 해. 장독대를 지켜야 해. 마침내 단이가 환기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단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아버지가 낯선 사내들과 함께 장독대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라. 이 독만 옮기면 큰 돈을 만지는 거야. 작은아버지의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단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장독대 그늘 밑으로 몸을 납작 웅크리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 도둑이야 소리를 질러야 할까? 아니면 안채로 달려가 주무시는 어머님을 깨워야 하나? 단이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허나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일. 이미 집안에서 쫓겨난 처지인데 야밤에 이곳에서 발각된다면 꼼짝없이 자신이 도둑 누명을 쓰고 더 큰 화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단이의 눈에 부엌 아궁이 옆에 놓인 소금 항아리와 빗물이 고인 물동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기막힌 생각 하나. 맛을 바꾸면 된다. 시간장의 생명은 맛과 향이었습니다. 만약 그 맛이 변한다면 아무리 묵은 장이라 해도 똥물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을 터였습니다. 단이는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미각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를 넘길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습니다. 단이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물동이의 물과 부엌 구석에 있던 묵은 쉰내 나는 식초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시간장 독에 몰래 붓는다면 장맛은 순식간에 시큼하게 변해버릴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맛을 되돌릴 비법을 단이는 알고 있었지만 당장은 장을 망치는 길만이 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벌써 시간장 독에 밧줄을 걸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식초물이 든 표주박을 품에 안고 어둠을 틈타 장독대 뒤편으로 기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고 식은땀이 등을 적셨습니다. 조심해라, 깨지면 끝장이다. 사내들이 끙끙거리며 독을 들어 올리는 순간 단이가 잽싸게 독 뒤로 다가가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았던 식초물을 부수려는 찰나. 누구냐? 작은아버지의 날카로운 고함이 새벽 공기를 찢어놓았습니다. 단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만 중심을 잃고 독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단이의 품에 있던 표주박이 박살나면서 코를 찌르는 시큼한 식초 냄새가 사방에 진동을 했습니다. 횃불을 치켜든 작은아버지가 마치 지옥에서 온 야차 같은 얼굴로 단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어명이다. 사랑채 대문이 활짝 열리며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광군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 서슬 퍼런 표정의 이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할 장을 훔치려 하다니 내 놈들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이 대감의 일갈에 작은아버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식초물과 깨진 표주박,
자칫하면 자신이 장을 망치려 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광군들의 서슬 퍼런 칼날이 번쩍이는 가운데 작은아버지는 잽싸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대감 나으리 오해십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집안의 보물인 시간장에 독을 풀려 했습니다. 제가 그걸 막으려다 그만. 단이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은 누가 보아도 단이가 장독을 망치려던 현행범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을 풀려 했다? 이 대감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단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매는 매섭기 그지없었고 주변을 에워싼 광군들의 위압감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뒤늦게 달려나온 최 씨 부인 역시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망치려 했다는 죄명은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중죄였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단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무언가 항변하려 했으나 작은아버지가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내가 어디서 감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느냐. 대감마님, 저 깨진 박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저것은 필시 식초입니다. 간장독에 식초를 부으면 장맛이 변해 못쓰게 된다는 것을 요리깨나 한다는 내가 모를 리 없지 않느냐. 이는 명백히 집안을 망치려는 수작이다. 작은아버지의 말은 야속하게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단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뼈대 있는 가문의 장을 도둑 맞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없애서라도 지키려 했다. 이 기막힌 사정을 과연 저 높으신 양반들이 믿어줄 리 만무했습니다. 단이는 말문이 막힌 채 그저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려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이 대감이 단이를 뚫어지라 응시하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가 정말 이 장독에 식초를 부으려 했느냐? 이 대감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단이의 정수리에 꽂혔습니다. 단이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젖은 눈으로 이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으려 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아버지가 펄쩍 뛰며 좋아라 했지만 단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에게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제 손으로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름빛 따위에 팔아넘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단이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에 마당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최 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대감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단이는 손가락으로 작은아버지 뒤에 서 있던 낯선 사내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은 장사치가 아닙니다. 장사치라면 장독을 옮길 때 짚을 깔고 조심스레 다루었을 것입니다. 허나 저들은 밧줄로 짐짝 묶듯 독을 묶었습니다. 저들은 장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훔치러 온 도둑놈들입니다. 단이의 예리한 지적에 낯선 사내들이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대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광군들에게 턱짓을 했고 순식간에 광군들이 사내들을 포박하여 무릎 꿇렸습니다. 내 놈들은 장사치가 아니라 지난번 윗마을에서 소를 훔쳐 달아나 관아에서 쫓고 있는 그 왈패놈들이 아니더냐? 광군 대장의 호통에 사내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이실 찍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저기 저 양반이 장독만 옮겨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해서 모든 시선이 작은아버지에게 꽂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놈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가문을 위해
조상의 얼이 담긴 시간장을 도둑놈들에게 넘기는 것이 가문을 위한 일이더냐. 이 대감의 호통은 천둥 소리보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최후의 발악을 하듯 뻔뻔하게 대들었습니다. 증자 있습니까? 제가 팔려했다는 물증이라도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사 팔려했다 한들 저는 이 집안의 엄연한 핏줄입니다.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무슨 상관이시란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최 씨 부인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증자가 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이 대감에게 바쳤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종가에서 관리해온 재산 목록과 최근 작은아버지가 몰래 빼돌린 전답의 내역이 적힌 장부였습니다. 지난달 내 도장을 훔쳐 논문서를 팔아먹은 것을 내 모를 줄 알았는가. 하지만 내 참을 수 있었네. 허나 이제는 30에 지켜온 장독대까지. 그것도 모자라 어린 조카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회한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이 파렴치한 자를 당장 포박하라. 이 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작은아버지를 덮쳤고 작은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굵은 포승줄이 그의 몸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고도 초라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는가 싶었지만 이 대감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독대 앞으로 다가가 뚜껑이 반쯤 열린 시간장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가, 내가 아까 식초를 붓지는 못했으나 뚜껑이 열린 채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혹여나 이물질이 들어가 장이 상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임금님께 진상될 장이라면 티끌 하나의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장독 앞으로 다가갔고 단이는 망설임 없이 검지 손가락을 그 시커먼 간장독 깊숙이 푹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을 타고 전해오는 차가운 장의 기운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지요. 단이는 손가락에 묻은 간장을 입에 머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좌중의 모든 눈동자가 단이의 입술만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첫맛은 짜릿했으나 곧이어 묵직한 단맛이 입안을 부드럽게 감돌고 끝맛은 가을 하늘처럼 청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30해 모진 세월이 빚어낸 실로 완벽한 맛이었습니다. 단이의 입가에 비로소 안도의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장은 무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그 맛이 더 깊어졌습니다. 맛이 더 깊어졌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였습니다. 새벽녘의 그 모진 소란 속에서 독이 흔들리며 바닥에 잠들어 있던 소금 결정들이 다시금 조화롭게 어우러진 듯합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만들어낸 맛입니다. 단이의 말에 이 대감 역시 조심스레 간장을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긴 탄성을 내뱉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내 말이 옳구나. 하늘이 이 귀한 장을 지키려 너를 보낸 것이 틀림없다. 그 순간 이 대감은 자리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어린 단이를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예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고관대작이 천한 아이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맛을 지켜낸 진정한 장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이었지요.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내가 무너져가는 이 집안을, 아니 우리 조선의 맛을 지켜내었구나. 그 순간 동이 트며 붉은 아침 햇살이 장독대를 비추었습니다. 며칠간의 악몽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찬란한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최 씨 부인은 단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 너를 오해하고 모질게 대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단이 역시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안채 마루에서 꼬마 서기가 아장아장 걸어 나왔습니다. 색시, 엄마. 서기는 두 여인에게 달려와 폭 안겼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또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최진사댁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단이가 목숨 걸고 지켜낸 그 시간장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 극찬을 받았고 그 대가로 큰 하사품과 함께 명장이라는 귀한 칭호가 내려진 것입니다. 소문은 천리마보다 빨랐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하던 기와집 문지방은 전국에서 몰려든 미식가들과 상인들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 되었지요. 무너진 담장은 다시 세워졌고 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했던 광에는 햅쌀 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습니다. 망해가던 종갓집이 단이의 야무진 손끝에서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허나 단이에게 가장 큰 기쁨은 곳간에 쌓인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밥투정 심하던 꼬마 신랑 서기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건네는 말 한마디였지요. 색시야, 이 밥 정말 맛있다. 나 얼른 커서 우리 색시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 단이의 거친 손을 잡으며 건네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단이야, 오늘은 내가 불을 뗄 테니 너는 좀 들어가 쉬거라. 그 소소하고도 따뜻한 일상이 단이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보상이었습니다. 빚 대신 팔려온 부엌대기 꼬마는 이제 임금님도 인정한 명문가의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으나 결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비단옷 대신 여전히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아궁이 앞을 지켰지요. 오히려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안악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터득한 비법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버려지는 무꼬리와 시래기 껍질이 어떻게 천하의미가 되는지, 보잘것없는 재료에 정성을 더하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음식은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귀한 재료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귀한 정성이 없음을 탓해야지요. 단이의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달래주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이를 보살 며느리라 부르며 칭송했고 최씨 가문의 명성은 드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과의 관계 또한 눈물겹게 변했습니다. 한때 가문의 몰락을 단이 탓으로 돌리며 모질게 대했던 최씨 부인은 이제 단이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굳어 손이 시린 날이면 단이의 거칠게 튼 손등에 귀한 동백 기름을 직접 발라주었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아들보다 먼저 며느리의 밥숟가락 위에 슬그머니 올려주곤 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내 며느리로 들인 것이다.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이자 나를 살린 은인이다. 최씨 부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단이는 말없이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고난을 함께 넘으며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어떤 천륜보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수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요란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멀리서 청사초롱을 앞세운 행렬이 최진사댁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장원 급제를 알리는 어사화가 꽂힌 관모를 쓰고 백마 위에 올라탄 의젓한 청년, 바로 서기였습니다. 최진사댁 도련님이 금이 환영하셨소.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 서기는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최씨 부인과 이제는 여인 티가 완연한 단이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기는 말에서 뛰어내리자마자 흙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인, 소자,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고 단이는 그저 묵묵히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단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리 와서 앉아보시오. 단이가 엉겁결에 마루에 걸터 앉자 서기는 무릎을 꿇고 단이의 낡은 버선발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단이의 발,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험한 산길을 뛰며 집안을 일으키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그 발을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못난 서방을 업어 키우느라 이 고운 발이 이토록 상했구려. 서기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색 비단에 화려한 꽃수가 놓인 꽃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험한 길을 걷게 하지 않겠소. 이 꽃신을 신고 내 곁에서 평생 꽃길만 걸으시오. 서기는 단이의 발에 직접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단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살 꼬마가 오줌 싼 요를 빨래하던 기억,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에게 누룽지를 물려주던 기억, 그리고 작은아버지에게 끌려가던 아이를 구하기 위해 피 묻은 발로 달렸던 그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방님, 저는 고생이라 생각한 적 없습니다. 서방님이 이리 훌륭하게 자라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차고 넘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단이의 말에 서기는 단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마당에 핀 매화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의 정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전우회이자 서로를 성장시킨 구원자들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녀가 끓여냈던 묵꼬리국은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최진사댁을 방문하는 귀한 손님들에게만 대접하는 별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국을 맛보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귀한 맛을 피워 올린 단이의 지혜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단이가 보여준 정성은 썩어가는 콩을 황금 같은 장으로 바꾸었고 철부지 꼬마를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냈으며 멸시와 천대를 존경과 사랑으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맛이 나는 것이 아니듯 타고난 팔자가 좋아야 행복한 것이 아님을 단이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먼 훗날까지도 최진사댁 장독대에는 단이가 담근 장이 익어가고 그 깊은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세상 모든 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위대한 향기이기도 했습니다. 종갓집 3살 도련님과 혼례를 치른 10살 요리 천재 단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대를 넘어 영원히 변치 않는 묵은장처럼 우리 곁에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